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유한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21대 대선 이후 처음 뵙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아직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한 달은 지난 것 같습니다. 좀 작정하고 일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을 그렇게 오래 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전임 정권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내각과 신임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앉아서 국무회의 하는 장면. 보통 국무회의 그런 장면은 그냥 서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상견례 정도로 끝나는데 이번엔 작정을 하고 3시간 40분 동안 김밥 먹어가면서 국무회의를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근데 어색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김밥 먹으면서 국무회의를 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인상이 깊었고 또 의혹 넘치게 들어갔던 대통령 빼놓고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 비서실장이라든지 굉장히 멀끔하게 들어가서 나중에 막 원인 탈모 생겨서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죠. 당신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국민이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자리를 찾아가야겠죠. 임기 내내 그럴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원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그 성남시 때부터 이렇게 옆에서 도와줬던 모경정 의원 말에 의하면 그럴 거랍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답니다. 네. 김밥 먹으면서 3시간 40분씩, 4시간씩 회의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국민들이 편해진다는 거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고생하세요. 예.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채롭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윤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추진.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었죠.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첫째,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둘째,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간의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넷째, 국회 당론 투표 사안에 관해서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이 모두 반영되는 절차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하여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예외 없는 100% 상향식 공천 실시를 제안하겠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위기 상황이죠. 이 5대 개혁안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이 뒷부분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 지방자치제 100% 상향식으로 한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라든지 등등의 이야기는 늘상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걸 앞에 딱 두 가지로 뒀죠.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하겠다. 두 번째, 대선 후보 교체 진상 규명을 하겠다. 이게 이 두 가지가 아마 이번 9월에 있을 모르겠습니다. 9월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9월에 전당대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김용태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야기한 이 부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대선 후보 교체 진상 규명하겠다는 게. 이 부분이 앞으로 국민의힘 갈등의 핵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바로 친윤,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친윤들을 제거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연히 친윤은 반발하고 오랜만에 친한 그룹 쪽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어요. 이걸 김용태가 몰랐을까?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미국에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역시 꿈틀꿈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에선 내란 심판, 내란 관련된 재판이 있고 또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따로 이제 조사도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다 국민의힘과 연결이 돼요. 어디 그룹이랑 친윤 그룹이랑. 그러면 9월 달에 전당대회 있을 때 9월 전에, 그러니까 지금이 6월이니까 7, 8월 달에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내란 관련돼서 사건, 예를 들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사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다. 그럼 다 친윤 그룹이 같이 걸려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긴 몰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9월 달에 전당대회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그리고 대선 후보 교체 누가 주창했냐? 친윤 그룹이 했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것까지 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이 단순히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당내의 권력투쟁이냐, 아니면 진짜 수구적이고 극우적인 국민의힘이 벗어나서 지금 건전한 또는 건강한 우파로서의 자기 생존권을 모색하는 거냐. 이건 가봐야 아는 거지만 현재까지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방향을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 입장이 너무나 다른 상황입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표를 보고 친윤계와 친한계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근데 사실 12.3 계엄 사태 이후 친한계도 윤 전 대통령과 제대로 선긋기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체 다 선긋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친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중에 12.3 비상계엄 사태 무위로 돌아가고 나서 쫓아갔지 않습니까, 용산에. 그래서 아니 왜 나를 잡아가려고 했습니까? 라고 따졌죠. 네. 그 이후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선을 못 그었어요. 기껏 나중에 12월 7일 날 국회 탄핵으로 들어갔을 때 실패하고 나서 제안할 때 대통령을 탄핵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선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친한 그룹이 제대로 윤석열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긋다 보니까 당연히 친인 그룹은 따라와라, 선거에 따라와라 이렇게 된 것이고 네. 국민의힘 전체가 다 윤석열이라는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선긋기를 못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반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이야기한 9월 달에 전당대회 개최하겠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무효 당론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또 이야기했던 대선 후보 교체, 이 진상규명하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핵폭탄으로 국민의힘에 떨어진 거죠. 이후에 당신 민심 반영하는 절차를 구축하겠다. 지방선거 100% 상향시로 공천을 바꾸겠다. 이거는 늘상 얘기해왔던 거기 때문에 구색 맞추기고 앞에 핵심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친한도 마찬가지지만 친윤 책임져라 이겁니다. 친윤 책임지지 못하면은 우리 망한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 현재 친윤이 어떠냐? 친윤 대부분이 TK 대구 경북 쪽에 국회의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 권력을 뺏기더라도 그 지역에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TK 지역당으로 소멸 또는 몰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점점 그 형국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당의 뿌리가 TK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추진을 두고 당내에서는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오늘 의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개혁안들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의총이 진행이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네, 끝났어요. 지금 의총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힘을 합친 안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3선 의원들 따로 모이고 4선 이상 의원들 따로 나와서 각자 회의했는데 또 의견이 엇갈렸어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탄핵 당론 무효화 추진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진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K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을 이 무효하면은 지역으로부터 자기들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때문에 그거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민주공화국에서 친위 쿠데타를 했던 전임 정권의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는데 이걸 옹호하는 것은 민주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무효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받아들여지든 그렇지 않든 누군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김용태 위원장이 이야기했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부터 시작된 현재 혼란을 정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정리를 하자고 의총했는데 결론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나중에 위헌정당 심판으로 인해서 당 해산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 얘기 아닙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이야기했어요. 비상계엄 하는데 당 해체하는 데 있어서 당이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가 방해를 했다면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동조했다면 이건 당 해산당해도 할 말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대선과 함께 등판을 했는데 임기가 이번 달 말이면 끝납니다. 개혁안을 내놓은 게 정면 승부라고 봐야 할 텐데 과연 통할까요? 임기 연장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안 끝날 것 같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몇몇 젊은 의원들, 김상욱 의원이라든지 기대받는 당내에서 굉장히 기대받는 젊은 의원이었죠. 그중에 김상욱 의원은 민주당으로 넘어왔으니까 제외하더라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느낀 바가 많을 겁니다. 정치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됐을 텐데 지금 정면 승부라고 표현하셨는데 맞아요. 지금 내세우는 이 안이 정면 승부입니다. 근데 과연 김용태라는 그릇이 이걸 다 받아 안아서 이걸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걸 끌고 가게 돼서 9월 달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면은 김용태 몸값은 굉장히 뛸 거예요. 그런데 이번 달 말까지 임기거든요. 근데 상황이 아무것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탁 직을 던져버리면 자기 개인이야 편하겠지만 당이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9월 달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 그래도 이 이야기 했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 5가지 개혁은 알겠는데 좋은데 이번 달 말에 임기 끝나지 않느냐라고 기자가 물어봤을 때 애둘러서 대답했습니다. 개혁으로 완수하겠다. 이 말은 이번 달 내에 임기 끝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9월 달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갈 수 있다면은 김용태 위원장의 몸값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선 기간 동안 최상병 묘역을 김문수 후보를 두고 홀로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최상병 특검에는 반대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지탄받는 게 표리부동하다는 거거든요. 앞에선 카메라에 막 찍고 있으니까 묘소 끌어안고 뭐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서 정작 그 일을 해야 될 때는 반대하고 이거 국민들이 이해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아마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액션 취하는 가운데 나온 것 같아요. 정신 하나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참모진이 얘기하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려면 최상병 특검 찬성을 했어야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특검 중에 최상병 특검도 포함돼서 3대 특검이 진행됐으니까 그거대로 평가를 할 것이지만 김용태 위원장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에는 원내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5선의 김기현, 나경원 의원, 4선의 김도읍 의원, 3선의 김상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친윤계입니다. 또 김상원 의원 정도가 친한계인데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참 답답한 거예요. 네. 김기현 대표였던 사람이 원내대표로 다시 들어온다고요?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요. 나경원? 예전에 나경원 의원 생각하면 빠루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진짜 찐윤들은 물밑에 있다. 이철규 의원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철규 움직이길 의원이- 싫어하신다는데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야 네. 그 아들 마약 사건 이후로 아주 안 움직이는데 진짜 찐윤들은 물밑에 있고 김기현, 김도우, 이현승 어떤 사람은 김기현 빼놓고 김도우, 이현승 2파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거 무관하게 정말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그 국민의힘 그 그림하고 전혀 다르지 않고 여기에 나경원 플러스 되고 적어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은 후보가 돼야 쇄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이건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 이름 다 들어보면 다 윤석열이 떠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은 친한계에 김성원 의원이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거기서 거기라서 저는 여기서 평가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 그거는 기준은 그거 같아요. 이름 딱 봤을 때 윤석열이 떠오르냐 떠오르지 않느냐 그 기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의 쇄신 의지가 분명하게 있느냐에도 물음표가 드는데,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9월 초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라는 거는요. 네. 그 전체적인 국회에서 대여투장을 하는 그 전략을 짜는 네. 그 원내의 선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이 원내에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느냐, 어떻게 메시지를 내느냐, 어떻게 대여 전략을 짜서 싸우느냐에 따라서 정당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9월 달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전당대회 9월 초에 하겠다는데 그 앞서서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답이 없으니까 다들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다면 이럴 때 이름 없는 초선 의원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탁 튀어나왔다면은 또 상황은 또 달라질 거. 왜냐면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만한 위인이 있을까요? 아직 없어요.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민주당으로 넘어온 김상욱 의원 정도일 텐데 이 민주당으로 이제 탈당했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은 자격이 안 워낙 되고.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배척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 어쨌든 한동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정 정도의 자기 지분이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의중이 어떠냐라는 것이 꽤나 이제 중요하게 먹힐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사법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 네, 조국혁신당이 사법부의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관련 기자회견 만나보시죠.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합니다. 이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입니다. 법 운영은 순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상식의 재확인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 의무입니다. 네, 이 조국 혁신당 측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미 이제 이 조국혁신당에서 발표하기 전에, 발표한 후에 법원에서 파기환송,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심사를 중단한다, 네. 기일 변경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오늘 18일날 안 한다라는 것이죠.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생각할 지점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이 형사상의 소출을 받는 이것이 과연 기소까지만 포함하냐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냐 이 문제가 있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네,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새로운 형사 기소에 국한해야 한다는 쪽과 기소 이후 검사가 형사 재판을 수행하는 공소 유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서왕진 그 대변인 전에 김선민 조국혁신당 권한대행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국민께서는 대한민국 호를 운행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다.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다. 네. 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몇몇 판사가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몇몇 판사가 조의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애초에 대법원이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18일날 재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대법원에 물어봤을 때 대법원이 사실 이렇다라고 입장을 정리해서 줘야 되는데 84조에 근거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에 맡기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개별 재판에 맡겨서 네. 그 기일 변경이 된 겁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이렇게 비겁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도 대통령이 지금 막 트럼프 만나러 가야 되고 기시바 일본 총리도 만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국내에 할 일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발자 더 나아가서 기소가 중단된 거냐 재판까지 중단된 거냐 뭐 이렇게 되니까 네. 어쨌든 법원에서는 기일 변경을 했으니까 이게 무기한으로 연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은 받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논의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대법원이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개별재판부에 책임을 넘긴 그 이 자체가 네. 굉장히 창피한 겁니다. 조희대가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여기서 조희대는 대한민국 대법원장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늘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중단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이를 두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헌법에 따른 재판 정지를 확신한다면서 방탄사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선출했으면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헌법 84조의 소추 개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사법부의 몫입니다. 소추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 246조에 의하면은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따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이게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자꾸 어떻게 할 거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야당으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불만 표시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가운데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보훈 인사다, 이해 충돌이라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이해가 안 되는 지적이라고 반박하고 있죠. 지금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한 이완규 함상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뽑아냈습니다. 네. 대통령 권한대행 이렇게 할 그 자격이 안 된다고 뽑아냈죠. 맞습니다. 이 자리에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위강화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엽 변호사 등 세 사람이 후보군으로 올랐죠. 네. 그런데 오영준과 위강화 판사, 부장판사, 위강화 판사는 이게 별 그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오영준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또 지난번에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승엽 변호사죠. 네. 이승엽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설왕설래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 예상으로는요. 이렇게 무리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오영준 부장판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왜 국민의힘에서는 한마디 하지 않았는가. 내란 공조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12월 4일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또 몇몇 사람 4명이 대통령 안가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완규가 들어가 있었어요. 내란 공모의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정권 바뀌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이 부분은 이승엽 변호사가 들어가든 안 가든 간에 네. 예,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승엽 변호사가 헌재 후보자로 됐으니까 들어갈까? 전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는요. 레민 같은 사이비 보수 정당은 청산돼야.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서 국민의힘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레밍이라고 하면 쥐떼를 일컫는 용어잖아요. 나그네쥐죠, 나그네쥐. 나그네쥐. 예. 이동할 때 선두를 따라서 일직선을 쭉 따라 아마 쭉 뭐 따라서 예, 같이 쭉 가는 따라가는 거죠. 거예요. 네. 그래서 벼락 만나면 선두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네, 그냥. 예. 그렇죠. 이거를 레밍 효과 또는 레밍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퀴즈. 우리나라 정치사에 네. 이 레밍이라는 이 나그네쥐라는 레밍이라는 단어가 지금 말고 예전에도 나왔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 나왔을까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1979년도에 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네. 한미연합군 사령관에 취임한 존 위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12.6 사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12.12 군사반란,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군사반란,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을 다 지켜봤던 한미연합군 사령관이었는데 그때 희망했던 한국의 민주화가 좌절되고, 그러니까 서울역 회군이 다 되고 나서 네. 전두환이라는 새로운 독재자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LA타임즈와 AP통신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한국인은 들쥐, 레밍과 같아서 네.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 지도자를 따라갈 것이다. 한국인에게는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그런 정치 현실을 좀 아주 냉정하게 평가한 발언이네요. 저는 근데 네. 그때 이미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염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민에게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 그리고 더군다나 들쥐 같다라는 이야기, 이건 굉장히 한국인으로서 기분 나쁜 이야기고, 또 존 위컴은
당시에 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게 한미연합군 사령관으로서 네. 군사 식민지의 지배자로 왔습니까? 그따위 네네. 얘기를 하게. 물론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어요. 네. 대학생들 사이에 알려져서 미국이 1980년 5.18 광주 학살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의 광주 시민에 대한 학살을 묵인했다, 용인했다라는 걸로 80년대 내내 시끄럽고 반미 분위기가 그렇게 거셌던 것이죠. 네. 지금 그 의도적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서 레민 같은 사이비 보수 정당이 청산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 예전에 있었던 이런 이제 레밍이라든지 부정적인 기억을 떠오르게 만드는 한국민에게 굉장히 쓰라린 경험을 떠오르게 만들면서 그걸 이코르 국민의힘이라고 등치시키는 고도의 언어 전술입니다. 정치 언어군요. 예, 사익만 추구하는 레밍 집단 당연히 없어져야 되죠. 네. 근데 그게 국민의힘이야? 맞대요. 지금 참칭 보수 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굉장히 정치적 언어를 잘 사용하는 정치인입니다. 네. 그래서 또 지난 7일에는요, 국민의힘은 태워 없애버려야 할 집단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홍 시장의 발언이 이렇게까지 세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준표 전 시장은 이제 얼마 전에 JTBC 단독 보도에 의하면 6월 중순에 귀국을 한답니다. 네. 정계 은퇴한다고 그랬죠. 정계 은퇴한 사람이 무슨 SNS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소위 얘기하는 국민의힘은 사라져야 할 정당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정치에 컴백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포석을 깔아두는 포석을 의미군요. 깔아두는 것이죠. 네. 그리고 대선 패배론 있지 않습니까? 왜 김문수 돕지 않고 미국으로 가버렸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비토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소위 얘기해서 그 12.3 내란 사태가 있었던 당시에 있었던 뭐 무슨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 계엄 해제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결국은 내란 동조한 거 아니냐. 당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보수 정당의 중심 축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 뒤는 얘기하지 않았죠. 정계에 다시 복귀할 거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하지만 그걸 다 깔아놓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런 얘기합니다. 정계 은퇴 맞아? 라고요. 근데 홍 전 시장이 김문수 후보를 도왔다고 대선의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네. 예. 이준석 후보를 더 예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게 말로는 네. 이준석 후보가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투표다, 사표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이 정계에 은퇴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기 자신이 정계에 다시 복귀하게 되면은 네. 아마 구상유치, 젖비리는 난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고요. 홍준표 전 시장이 다시 정계에 다시 복귀하게 된다면 또다시 정계에는 굉장히 홍카콜라를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시선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홍카콜라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애칭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좀 시원시원한 발언을 국민들이 오히려 원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할 때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까지 가기 직전까지는 네. 굉장히 시원시원한 발언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 후보 쪽으로 가고 나니까 이거 무게감 가져야 된다 해서 될 수 있으면은 그 시원시원한 그 발언을 자중했거든요. 그전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거와 비견이 되는 국민의힘 인사라고 한다면은 홍카콜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 전 시장은 현재 야권 내에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사 중에 하나고 그 소위 매체 파워, 기자들이 따라붙으면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홍 전 시장 이번 달 중순 귀국을 앞두고 있는데요. 또 신당 창당 가능성을 좀 지지자에게 내비쳤습니다. 국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세력이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신당 창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 창당은 쉽지 않아요. 신당 창당 쉽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월 달에 전당대회 개최하겠다라고 하면서 내세운 전제 조건이 지금 대통령 탄핵을 무효화하는 것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정상적 탄핵 심판 관련돼서 입장 정하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변경한 거에 대해서 책임 묻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소위 얘기해서 친윤그룹을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친윤그룹이 제거된 그 자리에 한동훈만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홍준표도 들어앉을 수 있다. 그 자리에 이준석도 들어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하고요. 홍준표 전 시장이 과연 신당을 창당하겠느냐. 쉽지 않은 일인데 오히려 국민의힘, 친윤을 제거한 국민의힘을 점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홍 전 시장이 돌아오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요. 대통령실 수석급 추가 인선입니다. 대통령실 수석급 주요 인사가 추가로 단행됐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이규현 전 JTBC 고문을 홍보소통수석에,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각각 임명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에 대해서 총평해 주시죠. 일단 인수위가 없습니다.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책임져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지난 2일과 3일 대통령실 비우고 서랍 비우고 떠나라고 했다면서요. 이것이 나중에 김건희 여사 전속 사진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다 떠났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볼펜 한 자루 나눠줄 사람조차 없다라고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무덤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마땅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다 내팽개치고 가버린 거예요. 오죽 화가 났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다음날 다시 복귀하라고 해서 10명 빠지고 나머지 다 복귀했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소위 얘기해서 우상호 전 정무수석, 네. 그리고 이규현 홍보소통수석, 오광수 민정수석 모두 다 소위 얘기하는 메이저리그 레디라는 겁니다. 즉각 투입해서 즉각적으로 활용해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 네. 그 일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상호, 이규현, 오광수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새 인물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무수석의 경우 국회와 가교 역할을 하는 역할인데요. 4선에 우상호 전 의원이 박탈됐습니다. 일단은 개파색에 좀 옅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죠. 예전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큰 역할을 했다고도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네. 반 이재명 주자로서 알려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 이재명 주자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지만 우려감을 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리낌없이 우상호 그 정무수석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과 소통 되게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명주자로 알려졌지만 원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국힘과 뭐 서스럼 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인물로 정무수석의 우상호 전 의원 4선이니까 이만한 인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네. 1987년 6월 항쟁 시대에 연세대학교 총학생 회장이었기 때문에 시대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6대 총선에서 낙선, 17대 당선, 18대 다시 낙선, 그리고 다시 19대, 20대 당선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사람이고 당 대변인만 8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6년에 86그룹 최초로 원내대표에
당선이 되어서 12월 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그때 당시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소통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박수를 쳐주고 있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 홍보소통수석에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공보특보를 맡았던 이규현 전 JTBC 고문이 임명됐습니다. 예. 그럼 캠프 내에서 활약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능력이 검증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규현 전 JTBC 대표입니다. 네.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보도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라고 하고, 그 우상호 정무수석과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동일하게 1962년생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탐사 보도 프로그램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로 대국민적인 인지도를 높였고요. 이번 21대 대선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특보를 지내면서 그 소위 얘기해서 국민들과 직접적인 소통 라인을 만드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안 봐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하고 네. 인정을 한 것이죠. 어제 임명된 새 인물 중에 어쩌면 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법개혁을 총괄해야 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된 겁니다. 이 오광수 변호사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이 대통령실의 핵심 민주수석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조국혁신당부터 네. 반대하고 나섰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특수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특수통 검사로 같이 있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이건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박은정이라든지 황운하라든지 뿐만 아니라 이문정 현재 이문정 대구입니까? 그 부장검사. 네. 역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문재인 정권의 불철저한 개혁 때문인데 지금도 그렇게 되냐라고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오광수를 결정을 하자 네. 일단은 대통령의 선택을 지켜보자는 식으로 일단 입을 다물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들어섰을 때 조국 민정수석이 과연 민정수석의 제 역할을 다 했느냐. 대통령의 눈과 귀로 다 들어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냐면은 민정수석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요. 근데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에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왕따 당했다는 것이죠. 소위 얘기해서. 그리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 가서도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뭐 떠날 때 막 눈물을 흘리고 했지만 그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 다 가가지고 윤석열한테 아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연기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지금 거기에 속아 넘어갔던 무능한 조국 민정수석의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것이 내부의 네트워크망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오광수가 그 특수통에 아주 핵심에 있었으면서 그 네트워크 라인을 잘 알기 때문에 적을 이기려면은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죠. 그 논리로 내부에 반대하는 인원들을 설득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상황은 가장 문제가 많다라고 일컬어졌던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고, 오 수석은 스스로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검찰 개혁, 사법개혁 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초반부터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지난 5일, 지난주에도 3대 특검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10일 본회의에서도 충돌이 예고되고 있죠. 충돌 아니에요. 아닌가요? 통과되는 겁니다. 통과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충돌이라는 것은 적어도 한쪽에서 힘이 비슷비슷해서 막 막아서면은 막히고 못하고 막 부딪히고 이게 충돌이고, 이제는 그런 상황을 그런 지났다. 상황은 절대 아니다. 네. 보시다시피 지금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자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던 상법 개정안, 네.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방송 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네. 그리고 노란봉투법까지 양국관리법 등 쟁점 법안도 처리 시점만 저울질할 뿐 네. 지금 충돌될 거 없습니다. 이미 앞서서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다른 특검법 3개가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 충돌됐습니까? 충돌 안 됐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나가버렸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만 들어서 반대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충돌할 것을 충돌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지금쯤 아마 내부 결정은 다 났을 것이고 어쨌든 지금 특히 제가 기대하는 것은 네. 상법 개정안이 3%룰을 더 강화해서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이 나올 텐데 이것이 한국 주식시장을 투명화하는데 지름길이고 코스피 5천까지 가는데 굉장한 자기 실력을 발휘할 것이다. 저 거기에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우리 주식시장 들썩이고 있죠.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취임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 오르게 되는 건데요.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이루어질 거고 그런데 트럼프의 입장과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난리가 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난리가 나서 사태가 심각합니다. 트럼프 어떻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미 중동에 가서 사우디 리야드에서 리야드 연설을 했어요. 거기서 핵심 뭐냐면 중동의 운명은 중동 인민 스스로 결정한다. 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 중동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거 거꾸로 한반도로 하면 한반도의 운명은 한국인들, 북한,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반도 문제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대통령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전에 바이든이나 그 이전에 오바마나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라든지 나머지 주한미군 관련된 감축 문제, 안보 비용 분담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잘 하는 방법인데 통으로 털어서 통 크게 딜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물론 만나봐야 알겠지만 결코 트럼프로도 쉬운 지금 정국이 아니고 한국은 더더구나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상대방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현종 씨가 지금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외교력의 차원입니다. 외교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에 달라지고 미국 역시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줍시다. 이제 정권 교체한 지 며칠 안 됐어요.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